발표 내용을 할 때 이렇게 보고 읽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앞에 청중을 바라보지 않고 읽기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하는 사람도 긴장이 되고 애가 타잖아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공부법을 전합니다. 통합과학 한 권으로 끝에 저자 중학교 과학교사 엄예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에 오면 사정이 달라지는 게, 중학교에서는 단위수가 굉장히 커요. 일주일에 5일을 우리가 학교를 나가는데 그중에 4시간을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엄마 국어가 문제가 아니고 과학이 문제였어 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동안 안 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차곡차곡 초등 때부터 복습하는 습관, 선수학습을 메꾸는 습관, 개념을 스스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들을 잘 들여서 온다면 중학교 와서 과학 공부가 훨씬 쉬울 거예요. 요즘 과학 중학교 시험을 보면 이틀이면 중간고사 하루에 2과목씩 끝나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뭐 5과목, 많아야 6과목을 봐서 3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학습해야 할 양이 오히려 적어요.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3주 전부터 스케줄링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일 해야 될 과목, 중요한 과목, 그리고 가끔 해도 되는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순서를 매기라고 한 다음에 달력에다 이제 써보는 거죠. 교과서와 학습지와 그리고 선생님의 필기를 염두를 해서 스케줄을 짜면 참 좋습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서예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해서 중학교 교과서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가장 해야 될 게 목차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대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 이런 감을 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에는 성취 기준하고 평가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아이가 좀 느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본문은 아까 초등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읽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됐다면 이제 본문 읽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초등에 비해서 양이 늘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저는 제자들한테 읽으라고 해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읽을 때 아주 꼼꼼하게 보고, 2번째 읽을 때는 속도가 줄어요. 3번째 읽을 땐 더 빨라지고.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제대로 꼼꼼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책을 다 덮고 백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단원별로 써보고, 이 단원에서 어떤 걸 배웠지, 어떤 핵심 개념어가 있었지, 연결을 시켜주고, 표도 그려보고, 뭐 마인드맵도 그려가면서 스스로 셀프 백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된 게 아니라, 이제 이 백지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교과서를 다시 열어서 빠진 게 무엇인지 다른 색깔로 그때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내가 여기를 잘 몰랐구나, 그럼 그 부분만 다시 보는 거죠. 중학교에서의 문제집은 학습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마무리에 확인하는 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길 권해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나서 그 5번 정도 읽으면 이제 못 푸는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문제집을 풀기 이전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본 다음에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길 권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논술 문제, 서술형 문항을 변형을 해서 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한 권 정도 풀면서, 그때 이제 틀린 문제가 나서 이건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시험 보기 전에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해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과학과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게 많아요. 그게 실험, 그리고 글쓰기, 과학 글쓰기, 그리고 발표가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험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미리 다 해봐요. 아이들과 그 전에 이제 연습으로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 한두 가지 조건을 더한다거나 용액을 하나 더 넣는다거나 미지의 용액으로 바꿔서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참여를 잘 하면은 수행평가도 잘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수행평가를 할 때는 또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꼭 뒤에 빠져있던 아이들이
거든요. 수업할 때부터 참여도를 높여서 아이들이 이제 직접 자기가 해보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과학 그 보고서 쓰기가 있고, 과학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준이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승전결이 있는 과학 글쓰기를 해보는 훈련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기 초에 배부다엔 평가 계획서를 아이 스스로 챙기는 연습, 그리고 부모님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집에서 체크해 보시는 역할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술평가에서는 발표기 때문에 발표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력이나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 내용을 할 때 이렇게 보고 읽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앞에 청중을 바라보지 않고 읽기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하는 사람도 긴장이 되고 애가 타잖아요.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지 말고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있게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 개념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일상어와 구분을 지어서 과학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한다면 과학 구술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학은 우리가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흔히 엄마들이 배웠던 뭐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이것이 좀 이름이 좀 생소하게 바뀌었습니다. 물질,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생명, 과학과 사회,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물질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질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뭐 산과 염기, 용해와 용액 같은 우리가 배웠던 화학 영역이에요. 이 현상 위주의 학습이 중학교에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입자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그것을 어려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입자라는 개념을 써서 시각화하고 모형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전이가 잘 되지 않는 애들은 이게 뭐지? 라고 굉장히 되게 겁을 먹고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원소의 개념, 원자의 개념 다 분리해서 아이들이 정의와 예시와 교과서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용어 정리를 화학 단원에서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화학에서 주기율표가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 이온이나 분자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이 또 통합과학에 가면 또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주기율표를 꼭 암기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명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세포, 소화기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단순히 생물을 그래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화를 한다는 건 입으로 먹어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변이 되잖아요. 이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생물 파트 같은 경우는 한 장 안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입부터 항문까지 각각의 소화기관의 연결 그리고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한 것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활동까지 해보면 생물 파트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가 물리 파트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수식까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수학이에요? 과학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수학으로 접근을 먼저 해버리면 다른 문제는 풀 수가 없게 돼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수학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먼저 익힌 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식을 먼저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형이나 논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 들어가는 정확한 과학적인 개념을 아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 자료 변환 및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한 번쯤은 탐구 과정,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에 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해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수행평가나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학 예시문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좀 과학 물리 파트에서는 자료 변환 및 해석을 힘써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와 우주 영역은 지구과학 영역이에요. 지구와 달의 운동, 자전, 공전, 태양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지구과학도 생물처럼 뭐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지구과학 파트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진짜 하늘을 직접 보고 매일매일 관측을 할 때 달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본다면 그것을 이제 중학교에 와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익힐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관찰한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아요. 그리고 통합과학에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관측해보는 경험,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험,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